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4-3 성찰이 담긴 글쓰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글쓰기 단어는요, 사실은 시험에 출제되는 상황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찰이 담긴 글의 예시 두 가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수행평가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시고, 수행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성찰이 담긴 글을 써야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 배워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면은 글쓴이의 성찰이 드러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 여기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은 곰곰이 돌아봄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살면서 평범하게 또는 사소하게 여기던 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특한 어떤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겪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 남들과는 좀 다른 또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특별한 의미를 뽑아냈을 때 그때 성찰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요, 어쨌든 경험을 토대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수필의 갈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수필로서의 특징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 일은 건성으로 해야 돼. 내 고민을 말하자마자 함께 차를 마시던 선배가 한 말이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이 글쓴이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글이 수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고민이 있고 그랬더니 선배는 건성으로 해야 돼 라는 말을 해. 자, 선배가 한 말이었고 선배는 입꼬리를 약간 끌어올려 미소를 짓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행동, 표정이나 시선, 제스처 같은 그런 행동으로 언어를 뒷받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정하고 다부진 말투였다에서는 말투 같은 경우 이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갠슬의 기분이 좋아졌다. 어째서 글쓴이는 기분이 좋아졌을까? 선배가 건성으로 해도 돼 라고 말해준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해도 돼와 해야 돼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 해도 되는 건 뭐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도 되는 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고 PC방 가는 거고 코인 노래방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고 엽떡 먹는 거고, 이런 건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 거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공부, 독서, 단어 외우기, 운동, 또 학생들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성인일 경우에는 다이어트, 저축,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로 분류가 돼요. 그죠? 자, 안 그러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 건성으로 해야 돼 라고 말했다. 나는 해야 돼 라는 말의 단호한 어감이 좋았다. 여기서 해야 돼 라는 말의 단호한 어감이 평상시에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성이라는 말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해야 돼 라는 말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들었으면 열심히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건성으로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좋았대요. 성실함의 반대말인 건성을 지지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참아야 돼, 독서해야 돼, 모두가 옳다고만 믿어온 것들과 함께 해온 해야 돼 라는 말, 여기서의 해야 돼는 억압이나 강요의 의미를 가지죠. 공부를 해도 돼, 성실해도 돼, 참아도 돼, 독서를 해도 돼, 이런 말들은 거의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강요의 대상인 뭐 공부, 성실, 참는 것, 그리고 독서 같은 것들은 해도 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해야 돼 라는 말만 들어봤다는 거죠. 해야 되는 번번이 지당한 단어와 결합하여 일말의 선택권도 허락이 안 되는 숨통 막히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 여기서 지당한 말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물론 공부, 자기계발, 뭐 독서 다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하면 좋은 것들이 맞는데, 근데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너무 오랜 세월 들어오다 보니 이제 좀 답답하고 숨 막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돼, 성적 올려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 테니까. 근데 얘들아,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다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자주 그런 말을 듣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보면은 여기서 선택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난 안 할 건데 라고 말을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뭔가 반항아가 된다든지 또는 뭐 날라리로 찍힌다든지 그런 취급을 받죠.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선생님 때에서는 뭐 성인이니까 성인들은 다이어트 해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난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이건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다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랄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다이어트를 할 생각은 사실 없는데도 옆에서 누가 야, 너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맞아, 나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말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밤에 치킨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서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그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미루거나 안 하다 보면 해야 된다라는 인식과 안 하고 싶은 본능 사이의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야 돼 라는 말은요, 물론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인 건 알겠지만 이 선택권의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숨통이 막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 또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글쓴이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아마도 성실을 또는 뭐 근면함을 강요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성으로 해야 돼 라는 말에 호감을 느끼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쓴이의 삶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글이 수필이기 때문이에요. 수필은 글쓴이의 삶에서의 경험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글쓴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냐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것이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내려가 봅시다. 자, 그 강요의 말이 오늘은 차 한 잔을 놓고 마주한 오후에 성실의
반대말과 함께 사용되었다. 강요가 아니라 강요의 반대 방향으로 숨통이 생기는 걸 느꼈다. 해서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죠. 글쓴이가 이 건성으로 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를 딱 세 글자로 말하자면 해방감입니다. 해방감을 느꼈다. 에요.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글쓴이는 이런 최초의 경험, 해야 돼를 통해서 숨통이 막히는 게 아니라 해방감을 느낀 최초의 경험을 이렇게 수필로 써놓았다. 그래서 제목이 최초의 경험이에요. 그럼 제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마지막 문장을 잘 정리해서 쓰거나 또는 그대로 찾아 쓰시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로 내려가 볼게요. 나. 처음엔 늘 순수한 의미의 지식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 그곳을 클릭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쓴이가 처음에 의도한 정보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순수한 의미의 지식이나 정보. 이것이 글쓴이가 찾고자 하는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를테면 상수리나무의 생김새나 초기 이유식의 재료, 번역된 데리다의 저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리해 먹을 때 뭐 어떤 음식의 레시피 이런 것들 자주 찾아보는 편이거든. 물어볼 것은 많다. 한데 검색창에 질문을 치다 보면 바로 밑에 올라온 실시간 속보들의 눈길이 먼저 간다. 실시간 속보 뭐 아니면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이런 것들 눈이 가죠. 얘네들이 이혼을 했네. 왜 그랬지? 여기서 얘네들은 뭐 옆집 사람들이 이혼한 거는 이제 뉴스 같은데 안 나오죠. 그럼 누가 나오겠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정치인들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클릭하고 넘어가면 연예인 부부의 이혼 기사들이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따라온다. 자, 여기서 굴비의 두름 뭔지 모르겠으면 물고기를 이렇게 믿을 수 없지만 물고기예요.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어떤 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따라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면 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 또 이제 댓글 보는 재미가 인터넷 기사에는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찾으려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초기 화면으로 와요. 근데 이번엔 새로운 속보들이 있네요. 외국의 축구 감독이 경질되었다 또는 경질되지 않았다. 어떤 선수가 어디로 이적하였다.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외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 사실 선생님도 외국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 기사를 또는 뭐 속보나 뭐 인기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를 보려고 하면 관련해서 다른 기사들이 또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 다른 기사들도 역시 나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근데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는 게 또 이제 그 지루한 시간을 잘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나의 시선을 또는 나의 이목을 끄는 기사가 나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제목의 인터넷 기사들은 좀 잘 걸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다음 볼까요? 자, 다음 여기를 볼게요. 다시 초기 화면. 지구를 한 바퀴 돈 기분. 여기서 지구를 한 바퀴 돈 기분이라는 것에서의 의미는 해외에 뭐 축구 선수일 수도 있고 유명인일 수도 있어요. 해외에 여러 유명인들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다 이제 둘러봤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므로 피로도가 네,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 질문을 떠올려 보는데 또 이번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외국 배우 이름이 올라온다. 또 그것도 클릭하고 보니 이제 애초의 질문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은 본질을 망각한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나와.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원래 얻고자 했던 정보, 바로 이것이겠죠. 이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 또는 뭐 알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라고 이제 인터넷이 우리에게, 그러라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 내가 여기 뭐하러 들어왔더라? 몽롱해진 상태로 화면만 들여다본다.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다. 여기서 이 지식인이다 라는 말은요, 지식인의 의미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다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 아닌 자조 섞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자조라는 거 혹시 몰랐으면 꼭 써주세요. 자조는 스스로 자자예요. 비웃음이라는 뜻이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어떤 비웃음인데, 이것은 조자가 조롱할 때의 조자입니다. 그래서 자조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든 생각은, 이 지식인이라는 말이 어쩌면 특정한 뭐 어떤 사이트를 주로 많이 쓰니까요. 그것을 좀 염두에서 붙여준, 글쓴이가 붙여준 제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현대인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는 지문 확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공부할 지문은 없다는 건데, 우리 앞에서 출제 유형 베스트 중에 수필의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와 관련하여서 이것만, 수필의 갈래상의 특징만 좀 학습을 하고 문제 풀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필의 갈래상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체험 사실적인데 글쓴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소재로 하여 글이 창작된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하나는 글 속에 등장하는 나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글쓴이 자신을 의미해요. 한 97%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3%는 뭐냐면,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좀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서 나를 글쓴이 자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글쓴이의 애완동물이나 글쓴이의 물건,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글쓴이가 나를 글쓴이 자신으로 설정하지만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로 경험한 일을 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자, 소설이라는 게 수필이라는 게 결국은 소설과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것이냐 아니면 지어낸 얘기,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소설의 경우는 허구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고요. 수필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개성적인 성격이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수필이라는 것은 자신이 겪은 일 중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은 바 또는 어떤 느낀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개성적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어떠한 경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느냐, 어떤 경험을 특별하다라고 여겼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아래의 것과 연결을 지어보자면 특별한 형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작가가 원하는 대로, 글쓴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당연히 글쓴이의 성격이, 아니 개성이 드러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고백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고백하면은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이 깨달은 바, 느낀 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백적인 성격의 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전문적으로 내려가 보시면, 비전문적이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의 글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형식도 따로 없고 쓸 때 예를 들면 시처럼 운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를 넣어야 될 필요도 없고, 소설처럼 발단 전개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비전문적인 성격, 그리고 그러한 비전문적인 성격이다라는 건 나도 창작할 수 있어, 너도 창작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누구나 창작할 수 있어 라는 개방적인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신변잡기적이라는 건 어떤 것이든, 인생에 대한 성찰이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든 자연에 대한 감상이든 모든 것이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신변잡기라는 단어의 뜻은 신, 몸신자인데 여기서는 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게요. 변, 주변 할 때의 변자고요. 잡다한이라는 뜻인데 순화해서 다양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기는 기록할 때의 기자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기록, 이게 바로 신변잡기,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잘 나겠죠. 수필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필의 갈래상의 특징은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출판사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돼서 다른 성격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쨌든 수필이라고 하는 글의 갈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항상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문제풀이를 볼 건데요. 우선 처음으로 볼 문제는 4번이에요.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글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그러면 글쓴이에 대한 질문 또는 문제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이 글에 등장하는 나에 대한 질문, 즉 내용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작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이 글이 그거예요. 그 최초의 기억, 최초의 경험이라고 하는 지문에 대한 문제이고, 글쓴이는 어땠을까? 자율보다 의무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쉽게 성실과 그에 대응하는 단어로 건성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자율은 성실을 의미할까요? 건성을 의미할까요? 자율이라는 건 건성을 의미하고 의무라는 건 성실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이 글쓴이가 자율보다 의무에, 즉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선배의 조언을 듣고 해방감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럼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반감을 느꼈겠죠. 따라서 글쓴이가 자율보다는 의무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마찬가지로 3번에서 기존 사회의 가치를 긍정하는 인물, 즉 성실을 긍정하는 인물일 것이다. 물론 성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 성실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글쓴이는 성실함만을 강요하던 사회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하는 인물이다 라는 것은 뭐랄까, 이 글의 내용이나 글에 제시된 상황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소 성실이라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아니죠. 답답했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건성에 대해서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타인에게도 주입했을 것이다. 이것은 뭐 볼 것도 없이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인 거지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주입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다. 4번. 선배의 말을 들은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실함만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건성으로 조금 편안하게 일하는 것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조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건 더하기 성은 건성 더하기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고요. 다음 5번.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와 같은 글 절대 이 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글과 이 글의 차이는 뭐냐? 이 글 하면은 본문으로 제시된 글을 말하고요. 이와 같은 글 하면은 이 글의 갈래에 해당하는 설명, 즉 수필에 대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이 글 같은 경우는 본문에 대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필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특징과 본문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 발문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답이 되는 건 어떤 거냐? 기억, 비전문적인 성격으로 인해 누구나 쓸 수 있다? 맞는 말이겠죠. 니은, 주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는 현재형의 문학으로도 불린다. 현재형의 문학은 일반적으로는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그런 극갈래의 글들을 지칭을 합니다. 왜냐? 그것들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눈앞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글 자체가 현재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따라서 니은은 아니겠고, 디귿 허구적 대리인. 자, 허구적이라는 말 나왔을 때 수필은 사실적인 글인데 라고 해서 틀렸다는 걸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작가의 내면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고백적인 성격. 내면적 요소라는 것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 느낌, 그러니까 정서일 수도 있어요. 수필은 고백적인 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리을도 맞는 말.
미음, 정서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시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녀석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답은 3번 기역과 리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는 9번을 볼 건데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여기서 위 글은 이 시대의 지식인, 우리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줄여서 지식인이라고 쓸게요. 자, 이 우리 시대의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적절할까? 답이 되는 것부터 보면 4번 독백체의 문장을 통해 생동감을 부여한다. 자, 독백체 어디서 드러나나 찾아볼게요. 어디냐?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혼을 했네. 왜 그랬지? 그 다음 외국의 축구 감독이 경질됐구나. 그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 본문에 포함시키니까 어때요? 글쓴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혼자 말을 하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리는 장면이 더 잘 상상이 되죠. 그게 바로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동감을 높인다라는 표현 적절하겠고요. 생동감을 높인다라는 설명 적절하겠고 답은 4번. 그리고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은 3번만 볼게요. 얘는 답은 아니에요. 비교적 긴 복문 위주로 표현하여 속도감이 느껴진다. 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런 부분을 볼까요? 무슨 일 있나? 다시 클릭. 살펴보니 별일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단다. 이건 아니고요. 질문은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뭐하러 들어왔더라? 화면만 들여다본다.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다. 지금 선생님이 읽은 문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씩 밖에 나오지 않는 홑 문장이죠. 홑 문장을 바로 단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와 대응하는 좀 전에 선지에 있었던 복문이라는 것은 복문이죠. 복문이라는 건 이 이어진 문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어진 문장은 여러분들 중3 때 다들 배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문장보다는 혼문장, 단문을 주로 써서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서술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봤었던 9번 문제에서의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속도감이 느껴진다는 맞았지만 복문 위주이다가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하지만 시험보다는 수행평가로 출제되는 경우가 수행평가로 이렇게 그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시된 글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경험을 드러내고 이렇게 성찰을 드러내는구나를 많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